안녕하십니까. RTN 리얼타임의 고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출 규제입니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위기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마켓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해 생기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까지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스타 아시아 파트너스의 김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몇 년간 대출 규모가 급속히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내 대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그 한국은행의 어떤 그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5년간 대출의 상승폭이 지난 그 2000년도 중반에 비해서 약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1년 말 가계부채가 불과 861조 원이었는데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사실 이 국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이렇게 크게 늘어났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증가폭의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544조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늘 거론됐던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현실화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좀 보도록 하죠. 아까 그 2011년 기준으로 해서 861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5년도에 들어서 이 1,000조 원이 깨졌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들어서 1,200조 원, 1,200조 원을 넘어서 1,300조 원에 거의 다다랐고요. 쉽게 본다면 1,000조 원이 되자마자 1,300조 원이 됐다고 한다면 거의 1년 동안 거의 25%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오르났던 이 가계부채가 왜 심각해졌느냐? 이 9월 1일, 작년에 9일 대책이나 또 아까 113 대책 말씀하셨는데 9일 대책, 8.25나 9일 대책을 통해서 그동안의 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113 대책, 작년 113 대책에서 좀 더 많은 규제 강화가 이루어졌거든요. 무엇보다도 2013년도 정부에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굉장히 크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LTV라든가 DTI에 대한 어떤 규제, 대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나게 됐고, 이 급속하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에 또 한 몫을 한 게 있어요. 바로 이제 지난 한 7, 8년간 계속 올랐던 게 전세금 아닙니까? 근데 요즘 뭐 전세 보증금 치고 자기 돈 100%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대체로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자금 대출의 성장세가 연평균 12%, 평균적으로 한 12%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에 대한 어떤 담보대출, 또 전세 자금 대출, 또 기타 많은 어떤 그 내부 내수 위축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용률 약화 이런 거에 따른 어떤 그 생활고에 따른 어떤 가계 신용 대출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심각성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계부채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한편에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했던 전셋값이 오히려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200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잠실의 그 잠실 주공 1, 2단지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뭐 여기 바뀌었습니다만 신천동에 이제 파크리오가 입주를 하면서 동시에 약 한 18,000세대가 한꺼번에 공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강남 지금이 이제 전세 가격이 너무 높아서 뭐 30평대 전세 값이 뭐 7억, 뭐 6억 5천, 7억, 7억 5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전세 가격이 2억이 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혹시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 자체가 갑자기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고 이것이 바로 역전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요즘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급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추가 대출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15년 기준 전국의 전세 보증금은 약 517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 중에서 2010년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한 31% 정도
대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전세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최근 이 전세 가격 자체가 뭐 전세가 제도가 없어지고 다 월세로 바뀌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전세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택 공급이 되고 월세를 넣지 않으면 전세를 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전세 공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면 역전세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역전세난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게 가계부채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전세난이 약간 현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하나의 뇌관으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행사들이 멀쩡히 분양을 하고도 중도금 대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 그 가장 커다란 이제 어떤 부분 자체가 지금 바로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많은 시장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도금 대출이 스탑이 되는 이유를 보게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사가 뭐 분양이 제대로 안 돼서 시행사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 대출 받는 사람의 신용이 너무 떨어져서 중도금 대출에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중도금 대출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00% 완판이 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잘 분양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은행을 전전긍긍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이제 주택업계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인 강동 고덕동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일자 같은 경우도 사실 대출비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웠었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덕지구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건축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뭐 사실 초기에 어떤 청약했을 때 한 3만 6천 세대가 3만 6천 명이 한꺼번에 청약에 붙을 정도로 굉장히 과열된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이 한때 그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봤던 화성 동탄 이지구라든가 또 세종시 이런 지역들마저도 지금 중도금 대출이 굉장히 받기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고 이 지방은행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 뭐 담보대출 받으면 여러분들 보통 한 3%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은행의 중도금 대출의 금리가 4% 후반이라면 여러분 혹시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4% 후반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도금 대출이 당연히 은행에서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최근에는 은행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2금융권으로 조금씩 발길을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중도금 대출이 되면서 심지어 중도금 대출이 5%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재건축 뭐 강남 3구 4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물론이고 기타 다른 지역들마저도 굉장히 지금 이 중도금 대출의 난항을 겪고 있으면서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도금 대출의 가장 큰 건설사들이 가장 골치를 썩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이게 이제 지금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축소로 시행사들이 제2금융권까지 발길을 옮기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얼마 전에 금융당국에서 제2금융권의 대출 규제 방안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그 지난 이제 작년 113 대책을 발표를 했죠. 113 대책의 가장 커다란 맥락은 금융 규제를 강화시킨 내용이에요. 근데 제1금융권의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는 안 했었고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시킨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협, 신협,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이래서 이런 가장 대표적인 제2금융권의 어떤 대출을 좀 축소하는 부분, 그 공격적인 대출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커다란 문제는 뭐 DTI, LTV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DSR이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DSR은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라고 해서 이것은 선진국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DTI는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 대출, 그러니까 쉽게 본다면 아파트를 뭐 담보로 제공을 했다.
그래서 담보대출 받았다. 그러면 그 아파트의 그 이자나 이런 부분들을 네가 네 수입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원리금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한다고 한다면 이 DSR은 좀 더 강력합니다. 좀 더 강력한 게 뭐냐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을 다 합산시키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신용 대출도 있을 수 있고 뭐 카드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대출들을 다 종합하니까 대출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낮아지고 대출의 상환 능력 자체 심사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금융규제 측면에서 지금 되게 크게 지금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뭐 제2금융권을 먼저 조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제2금융권이 많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을 먼저 잡아놓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제1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될 거라고 좀 본 거죠. 그래서 뭐 이뿐만 이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이 DSR을 담은 내용들을 같이 하면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좀 더 공고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뭐 10개 항목을 봤다고 하면 그 10개 항목 곳곳에 세부 항목들을 다 넣어서 좀 더 세부적인 여신 심사를 위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앞으로 제2금융권을 통해서 뭐 상가라든가 토지, 아파트 이런 것들을 대출 받을 때 예전보다는 소득에 대한 심사, 대출 그 갖고 있는 부채 능력에 대한 심사 이런 것들을 좀 더 깐깐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정도로 중도금 대출 받기가 어렵고 금리까지 높아진다면 계약자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건설업계에서 본다면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됐죠.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사실 금리가 급작히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뭐 그 국제 금융시장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을 들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최종 이제 기준금리도 뭐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올리지는 않았죠. 근데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고 유럽은 또 기준금리를 오히려 올리지 않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아직도 기준금리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1.25%. 근데 지금 대출 금리가 슬금슬금 올리기 시작해요. 담보대출 금리가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한 3% 정도대로 봤는데 이미 이제 3% 후반은 이제 접해 있고 4% 초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지금 4% 중반까지도 우리가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중도금 대출 규제가 이제 미분양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도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중도금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이게 고스란히 미분양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 중도금 대출을 못 받으니까 자꾸 이게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입주 시점에서 요즘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잔금 대출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주택 시장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물량들이 일시적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2014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호황을 크게 누렸었고 특히 아파트 물량이 크게 증가했었고 또 이 아파트 물량 중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시장을 견인해가는 지금까지도 견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2016년도 한 해만 하더라도 이 주택 건설이 자그마치 50만 호 이상이 건설이 됐고 올해 초와 합쳐도 지금 80만 호가 넘게 돼요. 자, 그럼 이 건설된 물량들이 언제부터 입주를 시작하냐면 2018년 말, 2019년 초부터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2년 후부터 이 많은 물량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물량들에 대해서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미분양 사태의 어떤 원인 또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프림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대출이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끊어준다면 정부가 이걸 인위적으로 끊는다면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내관이 돼서 터져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좀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조기 대선이 예상이 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생각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자, 지금 대선 주자들 사실 뭐 생각지 못하게 조기 대선이 지금 예상되고 있지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있는 대선 주자들이 사실 지금 빨리 표밭에서 좀 민심을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올 12월에 뭐 정상적인 대선이 이뤄졌다고 한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뭐 올 8월 이후나 10월, 9월 이후에 세부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책을 내세울 텐데 지금 그런 내용 자체를 좀 만들 지금 시간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민심 잡기에 바쁘니까 자꾸 이제 뭐 복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민 정책에 거의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대선 주자들이 이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본인의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똑같이 입 모아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대출이 너무 과도하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다 과도하다고 얘기하니까 과도하니까 이거를 규제하는 건 맞다라는 입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출 총량 자체를 규제하자.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도입하는 거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담보 인정 비율, LTV, 그러니까 우리 대출 그냥 무작정 많이 해주지 말고 대출도 너무 깐깐하게 너무 하지 말고 지금 가계부채가 되게 심각하지 않느냐. 뭐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민심이 흔들리는 부분에 본인들이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DTI, LTV 이거 좀 규제해야 된다. 대출 함부로 못하게 해야 된다. 대출 총량 규제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죠. 그렇지만 일반 그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이분들은 대출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주 뭐 표심에 가까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대출을 좀 해주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가계부채에 대한 면제나 경감 또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부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나 부유계층이나 표는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요즘 가장 크게 지금 표심을 받고 있는 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에 대해서 많이 해준 것보다 소득을 증대해 주는 게 대출 상환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지 않느냐. 뭐 좋은 얘기죠. 근데 이제 최근에 고용이 잘 안 되는데 소득이 얼마나 늘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뭐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도 DTI 또 LTV 뭐 이런 거 점진적으로 강화시키고 총부채 상환 비율 좀 더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선진국도 하는데 우리 왜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은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당의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LTV하고 DTI를 강화를 포함하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뭘 어떻게 시급하게 하자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가계부채 등 불안 요인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성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대책은 참모들한테 나옵니다. 대선 주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그림만 나와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대책은 참모들한테 나오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참모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어떠한 상황을 하겠다고 정확히 나타내기 되게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감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보니까 경제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이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일단 대출 규제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하지만 표심을 좀 생각해야 되니까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뭐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한 목소리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앞으로 내관이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금리 인상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일단은 그 부동산 금리는 부동산의 거시적 경제 변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보통 우리가 뭐 금융 투자를 하는데 펀드 투자하는데 대출 받아서 펀드 투자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뭐 다른 투자, 뭐 금 투자하는데 대출 받아서 금 투자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LTV를 가장 효율적으로, 물론 주식은 뭐 주식담보대출을 합니다만 기간이 너무 짧고 20년, 30년 동안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는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렛대 효과, 이 레버리지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가장 높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금리를 높이게 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본인의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주택 가격이라든가 건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내가 금리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하잖아요. 많이 받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나 건물 가격,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주택 가격 금리가 자꾸 오르게 되면 그만큼 금리를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료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역마진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가 높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에요. 안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이 지금 트럼프의 어떤 그 부동산 금리 인상 정책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미국이 시장이 좋아요. 내수주 좋고 지금 보호무역으로 지금 내부적인 어떤 고용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물가 상승, 금리를 올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본인들 금리 올려도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이 이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그러기엔 내수가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미국이 자국 무역 정책을 하면서 시장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대한 어떤 수출 시장도 좋지 않아요. 이런 시장에서 금리를 자꾸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금리 올리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부채에 가장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어떤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슈인마켓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해 생기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까지 모색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법도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스타 아시아 파트너스의 김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감정원은 2월 8일 개정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 지정 근거가 마련되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명화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각종 분쟁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전문적인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